저는 아버지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버지를 좀 미워했습니다. 제 눈에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제 말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집을 부렸던 것 같네요. 아버지와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한 건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나 오늘은 유치원에 공주 옷 입고 갈래요. 공주 드레스 입을 거예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편한 바지 입고 가자.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공주 옷 입고 싶고, 반짝거리는 구두 신고 싶고, 화려한 머리띠도 하고 싶고, 가끔은 요상한 선글라스도 쓰고 싶고 말이죠. 저도 여느 여자애들처럼 공주에 푹 빠져있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공주 옷을 유치원에 입고 가지 말라고 반대해서 엄청 울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왜 못 입게 하냐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를 썼고, 결국 어머니께서 그냥 공주옷 입으라고 해서 입고 갔더랬죠.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번째 반대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하는 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막 초등학생이 되었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라서 금방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교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교회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곧장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했더니 역시나 아버지는 반대부터 하셨습니다. 안 돼. 그냥 집에 있어라. 떡볶이는 엄마가 더 맛있게 잘하잖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물론 어머니의 떡볶이가 맛있긴 하지만 밖에서 생소한 장소에서 친구랑 떡볶이를 먹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날도 깡깡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고 결국 저는 그 주말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까지 같이 가긴 했지만 말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용돈을 받기 시작할 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사먹는 불량식품이 있었는데 되게 특이했거든요. 흔한 사탕도 초콜릿도 아니고 어떤 과자였는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그게 먹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서 사서 밤에 몰래 방에서 먹으려는데 하필 아버지한테 딱 걸렸습니다. 딱 한 봉지만 먹겠다고 과자 들고 뛰는 저랑 어떻게든 못 먹게 하겠다고 달려오는 아버지와 한바탕 씨름을 했습니다. 뭐 결국엔 제가 도망 다니면서 입속으로 쏙쏙 넣어서 다 먹어치우긴 했지만요. 이렇듯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뭐랄까요? 창과 방패 같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집 센 게 부녀가 아주 똑 닮았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엄마만 고생이지. 내가 아빠를 닮았다고요? 아니거든요. 아빠가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떻게 다 반대를 해? 미영아,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제가 하는 게 다 못마땅하고 저를 못 믿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중학생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막 입학을 하게 되었고 수행평가로 5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나는 진짜 빠르긴 했거든요. 그때는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동네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닐 때잖아요. 땅 파고 놀고, 담 넘으면서 놀고, 나무도 올라타고 하면서요. 그때 항상 제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동네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뜀박질을 하곤 했었죠. 활동적으로 놀아서 그런가 몸 쓰는 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달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있는 편인지 초등학생 때 줄넘기를 해도 항상 제일 잘했고 달리기도 반에서 제일 빨랐고 축구도 남자애들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저 애가 운동신경이 좀 좋구나 하고 생각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체육선생님께서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50m 달리기 수행평가를 마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체육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너 되게 잘 달린다. 재능 있네.
육상 해볼 생각 없니? 육상이요? 응, 우리 학교에 육상부 몇 명 있거든. 투포환도 있고 높이뛰기랑 멀리뛰기도 있는데 단거리가 없네. 어때? 해볼래? 제가 뭔가에 재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떠들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기만 했거든요. 딱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뭐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피아노를 잘 친다던가 하는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뛰지 말라는 말만 주구장창 들어봤지 뛰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더 신기했습니다. 육상부라고 하니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스카웃 아니냐고 하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레이는 기분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역시나였습니다. 잠시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역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땐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속상했습니다. 딸이 재능 있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다니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럴까 싶었죠. 너무나도 단호한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눈물이 고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유,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미영이 속상하게.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하실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시켜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식사하시다 말고 젓가락질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인상을 쓰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운동이야? 게다가 육상?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운동은 무슨 운동? 운동해서 뭐 해먹고 살려고? 삔박질해서 나중에 뭐 해서 돈 벌 건데? 그 말 듣자마자 지금까지 설레었던 제 감정이 다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엉엉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는 딸이 하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에서 천둥이 치는 제가 그날은 도저히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어떻게든 해서 보란 듯이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칼이라면 저는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학교에 1시간씩 일찍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면 텅텅 빈 운동장을 육상부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엄청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품하며 비척비척 학교에 오는데 저희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 기분이랄까. 그 나이엔 멋있는 게 최고잖아요. 저도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운동장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공복에 뛰어서 배가 꼬이기도 했고, 아침부터 뜨거운 햇빛에 땀이 줄줄 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밌던 적이 없었습니다. 뛰는 내내 너무 신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던 어느 날 대회가 잡혔습니다. 근처 몇 학교의 육상부가 모여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경기라서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경기를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작은 쇼핑백을 내미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미영아. 이게 뭔데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할 때 신는 신발이 있거든요. 바닥에 뾰족한 목 같은 게 박혀있는 신발이죠. 원래는 학교에 있는 거 신고 연습했는데 사이즈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 개인 스파이크가 생긴 거였죠. 아빠가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빠가요? 설마. 아무튼 고마워요, 엄마. 다녀올게요. 스파이크가 싼 것도 아닌데 제 스파이크가 생겼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따라 더 잘 뛰어지더라고요. 그 기세를 이어서 저의 첫 경기에도 보란듯이 1등을 했습니다. 100m도 1등, 200m도 1등을 했죠. 선생님께서 무척 기뻐하셨고 다음엔 시대회를 나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작은 대회였지만 처음 해본 1등이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몰려와서 대단하다고 축하를 해줬고
학생회에서 제 이야기를 학교 신문에 기사로 실어줘서 난생 처음 학교 신문에도 나와봤습니다. 기분이 좋은 동시에 다음 시 대회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겼죠.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일찍 학교에 가던 걸 2시간 일찍 가서 남들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마치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하니처럼 계속 뛰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얻은 값진 1등이었습니다. 이번엔 학교 신문이 아니라 지역 신문에 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님이 그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얼렁뚱땅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도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기사를 보고 또 봤습니다. 엄마, 저보고 유망주래요. 제가 그렇게 잘 달리나 봐요. 그러게, 우리 미영이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오늘은 소불고기 했어. 신문에도 나온 영광스러운 날인데 기념해야지. 여보, 당신도 미영이한테 한마디 해줘요.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딸.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결과 대회에서 상도 받는 유망주가 되었으니까요. 평생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참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란 듯이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시대회를 시작으로 2학년, 3학년 때도 각종 대회에서 제 실력을 뽐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1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수상을 하며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영아, 네 실력 정도면 체육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니? 체육고등학교라니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습니다. 그날 곧장 부모님께 가서 체육과에 가고 싶다고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라니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간다고 하는 거니? 집에서 멀고 훈련이다 뭐다 해서 기숙사 생활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알고 간다고 하는 거야? 게다가 학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알아? 아빠는 내가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죠? 운동 안 하고 공부해도 고등학생 되면 학원비로 돈 많이 나간다는데 저는 학원 안 다니고 학교만 다니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일반고 가서 대학이나 가지 무슨 육상을 한다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저 고지식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 전 첫 입사한 회사를 한결같이 쭉 다니신 회사원인 아버지가 너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 나오는 회사가 제일 좋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틀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체육고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또 뛰고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버지도 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그 해에 단거리 지원자가 유독 많았고 달리기 기록은 좋은데 그에 반해 다른 체력 테스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저는 체육고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년 내내 잘 달린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그토록 기대했던 체육고에 떨어지다니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 잘 달리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애매한 채 재능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좀 더 뛸 걸 그랬나? 다른 체력 훈련을 더 할 걸 그랬나?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16년 인생에 처음 맛본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공계에 어떤 과가 인기가 많더라. 어디 대학에 어떤 과가 괜찮더라 하시면서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길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자 어머니가 놀라서 따라 들어오셨죠. 아이고 미영아, 아빠가 미영이 위로해 주려고 저러시나 보다. 위로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아빠는 제가 체육과에 안 가길 바라셨잖아요. 아빠 뜻대로 되었으니 아주 좋으신가 봐요. 아빠 정말 너무해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면 될 것을. 그런 게 위로라면 100번이고 사양인걸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집 근처에 있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인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떨어졌다고 뭐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대학을 목표로 하고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육상부가 없어서 더 이상 대회에 나갈 기회는 없었지만 혼자 체력 단련을 하면서 체육교육과를 남몰래 희망했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고3 때 어머니한테만 말해서 어머니를 졸라 체육교육과 입시 준비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결국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아빠, 사실 저 체육교육과 썼는데 합격했어요. 이미 합격한 거니까 반대하기 없기에요. 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잔소리도 안 돼요. 알겠죠? 저 진짜 열심히 다닐게요. 성적도 잘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잘 다닐게요. 아버지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제가 와다다 쏟아내니 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약속드린 대로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업도 꼬박 잘 나가고 성적도 잘 받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한 분이라 20살 되면 용돈은 일절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다 그렇게 컸다면서 말이죠. 그깟 용돈쯤 내가 벌면 되지 했지만 남의 돈 버는 게 진짜 힘든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하루 종일 서서 정신없이 일해도 밥 몇 끼 먹으면 홀랑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막상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말이죠. 경제관념이 없어서 용돈 받으며 쓰기 바빴는데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적금도 들고 저축이라는 것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알찬 학교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또 한 번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거든요. 저는 졸업하고 사람들 운동 코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원래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졸업한 선배가 헬스장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배,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벌써 센터를 차렸어요? 원래 사업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배짱이 있어야 하는 거지. 미영아, 너 졸업하면 우리 센터 와서 피트니스 강사할래?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잘만 하면 월 1,000만 원은 기본이야. 제가 좀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저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벌써 1,000만 원을 번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피트니스 강사를 할 거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강사? 네 꿈이 원래 강사였던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꿈으로 직업을 정하나요? 기회가 있고 돈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는 거지. 너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체육교육과를 나왔으면 임용을 봐서 선생님을 하던가 아니면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던가 그것도 아니면 아빠 그만 좀 해요. 아빠 눈에는 공무원, 직장인 아니면 다 불안하고 형편없어 보이죠?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도 제가 할 거라고요. 아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땐 아버지의 말이 그저 답답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졸업 후에 선배의 헬스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싶더라고요. 고정급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이게 맞냐고 물으니 원래 고정급여는 그게 맞고 회원 관리하는 수당이 높아서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좋아서 회원은 끊이지 않으니까 곧 떼돈을 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헬스장 규모에 비해 회원은 너무나도 적었고 그마저도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도 모두 그 선배가 하기 바빴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저는 하는 것도 없이 헬스장 출근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헬스장도 같이 망해버렸고, 선배는 자신도 빈털털이라며 마지막 월급도 주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듣기로는 그 선배가 대출을 끌고 끌고 끌어다가 헬스장을 차렸다가 폭삭 망하고 파산 신청까지 했다던데, 그 이후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한 거지 싶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에 홀랑 따라 나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시간 낭비하는 동안 동기들은 열심히 임용 준비도 하고 학원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성과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 별일 다 겪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이참에 너도 임용 준비하는 거 어떠니? 중학교 체육 선생님 괜찮잖아. 엄마 친구 딸도 교사인데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아빠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돈 걱정하지 말고 임용 준비하라시더라. 아버지 말대로 하기는 너무 싫었지만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결국 임용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성적도 꽤 좋았고 공부하는 것도 나름 재밌어 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말이라면 다 고깝게 들렸나 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임용 준비가 끝나고 시험에 합격한 저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왠지 지루할 것 같고 분위기도 딱딱할 것 같고 애들도 말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재밌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고 애들도 진짜 귀엽고 예쁘고 일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틀에 박힌 공무원은 저랑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랑 딱 맞더라고요. 규칙적인 업무 시간도 좋고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운동하는 거 다음으로 재밌는 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직업에 만족하면서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동기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너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야?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내 SNS에서 네 사진을 봤나 봐. 만나보고 싶다는데 어때?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기도 했고 연애 안 한 지도 좀 돼서 그냥 가볍게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저보다 겨우 3살 많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했죠. 말할 때 자신감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꾸밈 없이 솔직한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물욕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냥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만나는 동안에도 비싼 음식점도 많이 데리고 가고 여행 가서도 비싼 호텔을 예약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으니까요.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드리자는 얘기 나오고 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영아,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어? 제가 20살 되고 대학 다니면서 알바했을 때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돈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쓰고 저축도 꽤 많이 했고요. 자취도 안 하고 부모님 댁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때 모아둔 돈이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제 얘기 듣고 남자친구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럼 결혼하는데 문제 없겠네. 오빠는 얼마나 모아뒀는데? 나, 나 많이 모았지. 그런데 내 돈이 지금 회사에 묶여 있어서. 그런데 뭐 결혼하면 내 돈이 다 미영이 돈이고 그런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땐 왜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야? 여보, 미영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사람을 다 데려오네요.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오다니 너무 신기하다. 사위는 무슨 사위? 만나봐야 하는 거지.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반대하시진 않겠지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날이 달린 건데 회방을 놓기야 하시려나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첫 만남은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저희 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룸까지 잡아서 조용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궁금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냐? 우리 미영이가 뭐가 좋냐? 취미생활은 뭐냐? 부모님은 건강하시냐? 이런 것들이요.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 사무실은 어디 있다고 했지?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겠나? 순간 머릿속이 펑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듣다 못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이 사람 면접 봐요? 그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에요? 중간에 낀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버지와 저를 말렸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미영아. 아버님, 다음에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한 채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내고 부모님과 집에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집에 가서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결혼까지 반대하려고 하냐고요. 남자친구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무례하게 질문을 하는 거며 왜 식사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먼저 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보니 직원한테도 예의 없이 행동하던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니? 사람이 진솔하지도 못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습관도 있고 진중하지 못한 사람 같더구나. 아빠 진짜 해도 아빠가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줄 알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한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간 저는 엉엉 울면서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맨날 반대만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연 끊고 나가는 게 낫겠어. 못마땅한 딸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 씩씩거리면서 짐을 챙기다 보니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꽉 채웠습니다. 짐가방이 더 필요했던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담배를 태우러 가신 건지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에 계셨습니다. 안방 장롱에서 가방만 얼른 꺼내려고 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가방을 꺼내는데 맨 아래 칸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수상한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자 뚜껑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빠 글씨체인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상자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이어리 수첩 여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첩엔 제 생애를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 처음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돌잔치를 하며 울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뿐만 아니라 육상을 했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교 신문에 실린 기사, 지역신문 기사까지 스크랩되어서 정성스럽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로 했던 체육고 사진, 제가 다녔던 대학교 사진까지 그 수첩에는
저의 모든 순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해서 나던 아까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미영아, 거기서 뭐하니? 엄마, 이거 뭐예요? 설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 그거 봤구나. 아빠의 육아일기지 뭐. 너 어릴 때부터 아빠가 혼자 몰래 만드신 거야.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엄마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미영이가 본 거 알면 엄청 민망해 하겠네.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다치진 않을까, 잘못되진 않을까, 상처받진 않을까 염려하셔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공주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면 하필 체육을 하는 날이라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고, 떡볶이를 준다던 친구 교회는 알고 보니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사이비였고, 아버지를 피해 불량식품을 먹은 날 밤에는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육상을 시작할 때도 아버지가 반대했던 이유는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육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뛰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거나 삐끗한 날엔 언제나 아버지가 약을 사오셨습니다. 무심하게 거실 탁자에 올려놓으셨던 그 약들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그만큼 죄송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결혼을 반대했을까? 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을까? 아마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하셨고 인사팀 임원까지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회사 면접에서 사람들을 수천 명은 만나셔서 그런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셨습니다. 인상과 말투만 봐도 어떤 사람이구나 딱 아셨죠. TV에서 연예인 나오면 조만간 사고 치겠다, 사생활 안 좋을 것 같네 하면 100이면 100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남자친구가 뭔가 찜찜하다고 하시니 저도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눈물, 콧물 질질 짜며 울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수첩 꼭 끌어안은 채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또 한바탕 오열을 했습니다. 소리쳐서 죄송하다고,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하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엄청 울었더랬죠. 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어머니는 배꼽 잡고 웃으셨습니다.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나간 후, 저는 결혼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장 없으면 죽을 만큼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도 이해를 해줄 줄 알았죠. 그래도 대놓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말할 수는 없어서 핑계를 대며 남자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때? 나 지금 학교에서 좀 더 자리 잡고 싶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내후년에 시골리는 거 어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했단 말이야. 왜 네 멋대로 그래? 당연히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정색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견을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겨우 설득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식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식장만 예약하면 어때? 요즘엔 원하는 식장은 1년 전에 예약해야 한대. 우리 원하는 날짜에 자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약만 하자. 괜찮지? 아니, 식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약부터 해? 가격대도 알아야 하고 음식도 볼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전에 지인 결혼식이라서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호텔이야, 호텔. 내가 연락해서 예약해볼게. 오빠 믿지?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예식장 사진도 보여주면서 예약만 해놓자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저랑 정말 결혼을 하고 싶구나 생각했죠. 심지어 저한테 말하고 며칠 뒤에는 혼자 식장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얼마고, 꽃은 어떻게 해주고, 주차는 또 어떻고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뭐 예약만 하는 게 뭐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예약금 필요하지 않나? 얼마래? 그치. 거기 예약이 쉬운 것도 아니고 예약금 당연히 있어야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예약금 2천만 원이래.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식장 예약만 하는 게 2천만 원씩이나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거야? 눈 좀 낮춰서 다른 식장 알아보자. 거긴 너무 비싼 것 같아. 원래 좋은 호텔은 다 이 정도 해. 나 사업해서 거래처에서 많이 오니까 하객 수도 많고, 또 나도 위치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축의금으로 다 채워질 거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미영아. 사업하면 다 그런 곳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부담이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원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회사에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식장 예약만 미영이 돈으로 하자.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다 미영이 돈인데 괜찮지?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원래 다 이렇게들 결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또 그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돈으로 식장 예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에 묶여있던 돈이라 돈을 빼야 해서 그 다음 주에 남자친구한테 돈을 주기로 했죠.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조언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슬쩍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인상이 엄청 구겨졌죠. 미영이 너 혼자 2천만 원을 다 내라고 했다고? 땡전 한 푼이 없대? 그게 무슨 회사에 돈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있을 거 아냐? 그쪽 부모님도 안 만나봤어?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빠르다지만 인사도 안 드리고 식장 예약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쪽 부모님 만나보고 상견례까지 한 다음에 식장 예약해라. 매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던 저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남자친구한테 부모님 먼저 뵙자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러다가 식장 예약 못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날짜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달랬는데도 남자친구는 계속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하는 1년 동안 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건 봤어도 그 대상이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데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막 화를 내던 남자친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진짜 열받아 죽겠네. 그깟 2천만 원 갖고 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진짜 그지 같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각하는 여자친구한테 거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못 참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웠고 결국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며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왔지만 사과를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던 동기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그 사람 아직 만나? 지금은 싸우긴 했지만 어쨌든 만나고 있는데 왜? 동기가 놀라지 말라며 제 남자친구의 숨은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남자친구가 여러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로 기업들 홍보 대행을 해주고 있었는데 돈을 받아놓고서는 홍보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거래처에는 홍보를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보여주고 돈만 챙긴 거였죠.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이 났고 사실을 알게 된 회사들이 남자친구를 찾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보니 이미 짐도 다 빼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만나면서 사무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저희를 반겨주는 건 먼지 쌓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분명 직원을 2, 30명 쓴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2, 30명이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작았고 책상 몇 개에 낡은 의자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가만히 둘러보시던 아버지가 책상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지 좀 봐라. 아예 쓰질 않았나 보구나. 파면 팔수록 남자친구의 지저분한 거짓말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외국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출신 학교도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1년 동안 뭘 한 건지 누구랑 연애를 한 건지 혼란스러운 동시에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행여나 결혼식장 예약금이라고 2천만 원을 주기라도 했으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아마 도망 다니고 숨어 살기 바빴겠죠. 이건 아주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 남자친구가 결국 사기죄로 감옥까지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뭔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게 되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말을 따르면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륜과 삶의 지혜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따르다가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과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뜻은 아니었고 우연한 계기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주말에 종종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면서요. 그러다 어느 주말에 부모님과 외출했는데 아버지 친구분과 친구분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반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보같이 속지 않으려고 만남에 진지하게 임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저를 우선에 두고 챙겨주는 다정함이 좋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많이 좋아했고요. 양쪽 어른들 모두 저희가 부부가 되는 것을 축하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된 인연인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덜렁대는 저와 다르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저밖에 모르는 바보이기도 하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글을 쓰는데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을 맡아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연년생 남매를 낳았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인데 남편이 엄마인 저 못지않게 너무 잘 챙겨주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만큼이나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짓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껌뻑 죽으며 예뻐해 주셨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걸요. 아무튼 저희 애들 보면서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을 낳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 말을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제게 이토록 현명한 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처럼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는 항상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라고 하시며 쑥스러워 하십니다. 확실히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연락도 자주 하시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표현하는 형태가 어떻든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니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인걸요. 아버지가 그동안 주셨던 사랑,
그리고 또 지금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리면서 효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